오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는데, 빨리, 이번 편은 좀 길 수가 있어요. 20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20분밖에 녹화가 안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 핫한 얘기가 비트코인이냐, 부동산이냐,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금융에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동산도 필요하고요. 코인? 코인 물론 이제 기초자산이 없는 자산이긴 한데 전 코인도 포트폴리오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제일 낫냐라고 했었을 때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자, 저는 주식으로도 300억 번 사람 알고요. 부동산으로도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번 사람들도 알고요. 비트코인으로는 1조 번 사람은 알아요. 비트코인으로 진짜 1조 벌어가지고 호텔을 두 개를 그냥 현찰로 사버리신 분도 실제로 봤거든요. 건너서 아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짱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모든 자산에는요, 자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자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모든 자산은요, 뭐 자산 종류가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산은요 정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유동성, 손실 리스크, 그리고 기대 수익률. 물론 유동성도 있고 손실 리스크는 없는데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이게 최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 이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제가 진짜 금융상품의 종류 다 나열하면은 진짜 수백 가지를 알거든요. 근데 모든 상품을 진짜 제가 다 파헤쳐 볼 만큼 정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없어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충족하는 건. 다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특성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많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교집합. 뭐 A 특성, 뭐 B 특성, C 특성이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얘가 제일 좋죠.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원자재죠. 그러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A나 B만 가지고 있든지 A만 가지고 있든지. 네.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교집합은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나. 네. 요렇게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교집합을 가진 적어도 두 개의 교집합을 가진 자산들을 A, B, C 그리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우린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적금은 유동성은 있지만 손실 리스크는 없고 기대 수익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주식도 유동성은 있지만 손실 리스크는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은 없지만 손실 리스크는 낮고 기대 수익률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높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레버리지 활용에 따라서.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기대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하루에 뭐 100%, 200%, 뭐 1000%씩 움직일 때도 있죠. 동전주 같은 경우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짱이나 얘가 짱이나 얘가 짱이나 얘가 짱이나 아까 전에 제가 정답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다 부동산에 거의 한 90% 이상의 자산이 다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이 있어. 전 재산이 2억이 있어요. 그래서 2억 플러스 뭐 2억 해서 4억짜리 집을 샀더니 이게 뭐 최근에 한 3년 5년 지났더니 10억이 되더라. 그래서 난 6억을 벌었어요. 사람들은 이 6억에 완전 꽂히게 되죠. 네. 6억에 완전 꽂히게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꽂히게 돼요. 그러나 실질 수익률은요. 4억에서 6억이 되었기 때문에 150%예요. 네. 그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300%예요. 네. 300%
300%갈 만한 자산은요, 주식도 300% 가고, 암호화폐도 300% 가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과 암호화폐가 뭐 부동산보다 더 좋냐? 그건 아니죠. 부동산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죠. 다만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요, 2억, 자산 2억에다가 2억이라는 100%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유동성이 없다.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이 사람은요, 2억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월 소득에서 뭐 고정지출, 생활비 빼면 나머지 부분은 막 대출을 거의 대부분 대출을 갚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소득이라는 현금 흐름 있죠. 소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 현금 흐름이요, 끊기게 되면 이거는 자산은 다 날아가는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손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경매에 넘어가죠? 빚쟁이 되고 부쟁이 되고요. 이 현금 흐름이 끊기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이런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거.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 은행 예적금처럼 5천만 원 예금자 뽀뽀 해주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는 100%라는 건 없어요. 예. 사실 5천만 원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국가가 망해버리면은 뭐 이것도 100%는 아니죠. 네. 예적금도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세상에 그래서 100%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100%라고 믿죠. 20년 30년 동안 이 현금 흐름이 안 끊기고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느냐? 네. 만약에 집값이 안 올랐으면요. 집값이 올랐으면은 매도를 하고 또 현금을 좀 보유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지만, 집값이 만약에 안 올랐다면요. 네. 반대로 집값이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은행 예금에 5천만 원, 증권사 CM에 6천만 원 해서 유동성 자산은 6천만 원 있다 가정해보고, 은행 적금했다가는 뭐 100만 원씩 3년 만기에 적금을 들었는데 2년이 돼서 2,400만 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주식 열풍이라고 해서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해서 1,000만 원을 넣었더니 삼성전자 1,000만 원을 샀더니 주가가 올라서 1,2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뭐 나는 전세 보증금에다가 1억을 보증금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보통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20%의 수익률 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1,000만 원이 2배 가면 내가 1,000만 원 버니까 100% 수익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말 실상은요, 유동성, 내 총자산, 이 사람의 총자산은요, 1억 9,600만 원인데, 1억 9,600만 원 중에 주식에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내 총 자산 100% 중에 6%밖에 투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동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 대비 30% 비율이죠. 기대 수익률에는 1%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 예적금도 뭐 한 1%, 2%밖에 안 되는데 2% 후하게 쳐줍시다. 네. 근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요. 수익이 안 나요. 얘는 그냥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자산이에요. 네. 전세 보증금과 내가 내 명의로 집을 사서 매매를 하는 것과는 별개 완전 다른 자산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든 뭘 하든 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여기에 가겠지만,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자산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물가 상승률만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1,200만 원 됐으니까 기대 수익률 20%니까 와, 난 20% 이걸 보고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상 근데 내 총 자산에서는요. 0. 여기서 20% 수익이 났지만 내 총 자산 대비 0.8%밖에 안 돼요. 네. 왜? 부동산 이 기타 자산은요. 사실상 뭐 물가 상승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해주면 마이너스겠지만, 그냥 수익이 안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20% 수익 나봤자 내 총자산의 1.8%밖에 안 됩니다. 네.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8%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주식은 되게 무서우니까 여기에다가는 1000만원을 넣어서 이걸 가지고 100% 수익률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00만원을 가지고 100% 수익률을 내는 게 쉬울까요? 네.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차라리 1억을 가지고 4% 수익률을 내는 게 훨씬 더 쉬울까요? 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1억을 가지고 4% 수익 내는 건 사실 거의 무위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국채 같은 거 사놓으면 뭐 3%에서 5%는 나니까요. 금리가 올라가고 내릴 때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뭐 프리미엄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국공채 같은 경우에도 한 5%까지 6%까지 낼 수도 있어요. 네. 완전 무위험 차익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주식 리딩방 목적으로 이걸 운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자산 밸런스도 생각하지 않고요. 1000만원을 가지고 막 수익을 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내 자산 여기다가 전부 100%를 투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실제로 해본 만. 근데요, 자산을 운용할 때는요, 요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동성, 손실 리스크,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재무 목표 때문에. 재무 목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1년 뒤에 얼마가 필요한지, 5년 뒤에 얼마가 필요한지, 10년 뒤에 얼마가 필요한지,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 내가 30년 뒤에 은퇴할 건데 나는 은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나는 그때까지 얼마가 은퇴 자산이 마련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이때는 얼마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 기간은 언제, 그니까 내가 1년 안에 필요한 돈은 얼마야, 얼마가 필요해. 근데 얘는 내가 손실 리스크나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이때 가서 필요할 때 돈을 못 뺏었으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겠구나. 난 그래서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예적금이나 주식이나 암호화폐 세 가지 중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이때 내가 지금 유동성 자금을 여기다가 2천만 원 정도를 나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1천만 원밖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어. 근데 나는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 거야. 근데 내 투자를 하게 되면 난 손실 리스크를 10%까지만 감당할 수 있어. 또는 마이너스 50%까지 감당할 수 있어. 대신에 난 플러스 10% 정도만 볼 거야. 또는 플러스 50% 수익을 볼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정도 내가 그냥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때는 1000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 마이너스 50% 되더라도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유동성은 일단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어. 근데 나는 한번 고수익을 위해서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어. 하면 암호화폐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나는 손실 보면 안 돼. 그때 가서 무조건 나 2천만 원 있어야 돼 하면 예적금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똑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요. 주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자산이다. 고위험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뭐 100% 수익을 내는 자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내 자산이 뭐 3천만 원 있어요. 3천만 원 몰빵을 합니다. 이렇게. 이 변동성을 과연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 견딜 수 있다 하면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이 3천만 원 모으려면 80만 원씩 3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쌓여서 열심히 80만 원씩 3년 모았는데 이거 다 날라가면 어떡해요? 안 되죠. 모든 내 인생이 다 진짜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때는. 그쵸?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쓰고 8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아,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사람은요, 다 날려도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돼요. 이 사람 선택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원론적인 걸로 얘기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왜 멈췄네? 원론적인 걸 돌아가서 그러면 이 자산이 왜 다 필요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내 총자산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산이 1억이 있습니다. 100%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재무 목표에 맞게 아, 나는 몇 년 뒤에 얼마, 5년 뒤에 얼마, 10년 뒤에 얼마, 30년 뒤에 얼마를 정했으면요. 이거를 목적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는 1년 뒤에 쓸 거니까 유동성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10%. 그리고 나는 5년 뒤에 쓸 돈이야. 그래서 근데 나는 좀 5년 뒤에 쓸 돈이라서 어느 정도 나는 손실 리스크나 기대 수익률을 감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한 50% 배정해서 주식을 할 거야. 네. 또는 나는 10년 뒤에 쓸 돈이야. 30년 뒤에 쓸 돈이야. 그럼 여기에 또 맞는 자산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이건 옵션 전략이에요. 옵션 전략. 옵션 전략은요. 마이너스 막 100%될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막 한 500%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보통 사람들이 큰 걸 대박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이 옵션 전략 이런 거에다가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비트코인에다가 내 자산을 100% 50% 이렇게 때려 박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예. 근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5에서 10% 정도 옵션 전략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가면요, 암호화폐는요 너무너무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거 엑셀 파일이 좀 멈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을 한번 세워 볼게요. 뭐 달러 같은 경우 뭐 환차익을 내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환차익을 뭐 한 10% 정도 생각을 보고 있다. 뭐 유동성 자산 1%, 주식 같은 경우 내가 뭐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다. 뭐 부동산도 뭐 연평균 수익률이 뭐 평균 수익이 7% 정도 되니까 7%다. 옵션 전략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00%될 수 있지만 뭐 플러스 100%뭐 내가 뭐 한 30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것을요, 나는 옵션 전략에 해서 뭐 5에서 10% 해서 뭐 한 7%에서 700만 원, 또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현금 보유를 좀 해서 한 20% 정도를 보유를 하겠다. 그리고 달러에다가는 안전자산으로 뭐 1000만 원 넣겠다. 뭐 주식으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뭐 넣겠다.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뭐 토지로 뭐 지분 투자해서 뭐 한 3천만 원 하겠다. 100만 원 넘네요. 뭐 2,5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옵션 전략처럼 한 번에 마이너스 100%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 300% 500%될 수 있는 자산에다가 100%를 하는 것보다 여기다 옵션 전략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 자산 이렇게 배분을 하고, 얘가 만약에 잘못돼서 마이너스 100%가 됐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면 원금은 지킬 수 있잖아요. 또 그쵸? 주식에서 만약에 내가 뭐 5%밖에 안 됐다. 총자산에서 마이너스 2%면 복구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 됐고 뭐 주식에서 마이너스 뭐 한 15% 됐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로 내 총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자산들을 내 목적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안 할래. 난 주식 잘 모르니까 부동산 안 할래. 난 부동산 좋으니까 부동산 안 할래. 나는 무조건 주식이니까 주식에다가 100% 할래. 이런 건 정말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 20분 다 끝나서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하고 다음에 2탄 준비